당시 톱스타가 아니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어떻게 잭으로 캐스팅되었을까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던 2200명의 승객들 중 몇 명이 생존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이 시대 최고의 로맨스 재난 영화로 불리는 타이타닉. 1997년 미국에서 개봉한 뒤 지금까지 흥행 수입만 약 1조 8,45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영화 타이타닉과 실존했던 타이타닉호 비하인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케이트 윈슬렛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씬은 바로 이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의도적으로 스케줄을 맨 앞에 배치했다고 하는데요. 서로를 잘 모르는 두 사람이 가장 부끄러운 씬을 연기하게 하여 낯설면서도 수줍어하는 표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잭은 로즈에게 Overrun the bed, the couch. 라고 말하는데요. Overrun the bed. 는 레오나르도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감독은 그 실수가 리얼리티의 극치라고 생각해 영화에 그대로 넣었다고 하네요. 또한 13세 이상 등급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보이게 촬영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의 흥행에 있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공이 컸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당시 10대 소녀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간 전설의 꽃미남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개봉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제작자도 반기지 않는 배우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톱스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제작비만 2천억 원이 훌쩍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만큼 투자자들은 흥행을 보장해줄 톱스타를 기용하기를 원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배우의 명성이 영화에 입혀질 것을 염려해 영화의 스타를 단 한 명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잭 역할을 간절히 원했던 톰 크루즈의 제안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잭 도슨 캐릭터에 관해 감독이 각본에 묘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세의 미국 청년, 머리가 약간 긴 호리호리한 체구의 불황자, 매우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는 인물. 잭 도슨을 연기할 배우 후보로 매튜 맥커너히, 브래드 피트 등이 오르기도 했지만 감독은 오디션장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직접 만난 후 반드시 잭은 레오나르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유는 그의 분위기 장악 능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스태프들의 모든 신경은 감독에게 향해 있었는데요. 오디션장에 레오나르도가 들어오자마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됐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런 강력한 포스를 지닌 젊은이는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다며 잭의 카리스마와 일치하는 레오를 잭 역할로 점찍었습니다. 제작사 간부들은 당시 스타급 배우가 아니던 레오나르도의 캐스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감독의 고집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레오나르도를 캐스팅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레오나르도는 출연할 수 없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유는 잭 도슨 역할이 그다지 튀는 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나르도는 모험적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즐기는데 잭 도슨 캐릭터는 그가 원하는 만큼 모험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독은 레오나르도에게 잭 캐릭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했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잭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각본에 의하면 로즈는 17살이라고 합니다. 로즈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촬영 당시 22살이었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이 센스 앤 센서빌리티에 출연했던 경력이 있기에 같은 시대극이라는 이유로 감독은 캐스팅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디션을 통해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를 본 후 마음을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감독은 당시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래의 여배우들 중 가장 출중한 연기력을 지녔다. 나체를 그릴 때 나온 손도 제임스 카메론의 손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오른손잡이인 반면 제임스 카메론은 왼손잡이라 거울 이미지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보물사냥꾼 브룩이 잠수선을 타고 심해로 들어가 타이타닉을 관찰하는데요. 이때 등장하는 배는 세트가 아닌 실제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침몰한 타이타닉호라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직접 심해에 잠수해 찍었습니다. 감독은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직접 본 후 깊이 흐느꼈고 타이타닉호의 영혼을 영상 서사시를 통해 달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가 유빙지대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선장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많은 추측이 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바로 이스메이 회장이 스미스 선장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영화에는 이스메이 회장과 스미스 선장 뒤에 앉아 티를 마시는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라인스 부인입니다. 그녀는 청문회 당시 이스메이가 선장에게 더 빨리 갈 것을 압박했다고 증언했고 이스메이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이스메이는 타이타닉호에서 생존했는데요. 콜랩서블 C호에 올라 살아남았는데 영화에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Take them down.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지만 레오나르도는 강하게 긍정하며 촬영에 임했던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침 뱉는 장면입니다. 세트에서 진행되었기에 배 밑에는 물이라곤 전혀 없었고 장비가 널려 있었다고 하네요. 바닥에는 타깃으로 풍자화를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보기에 역겨울 수 있는 장면이라 제작진들 사이에서 찍을지 말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처음에는 촬영을 꺼리다 이 또래 친구들은 이런 걸 한다고 말하며 정작 촬영하는 동안 몹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너무 신파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많이 고민했던 장면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재회가 필요하다고 느껴 넣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관객들이 즐거워해줘서 좋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로즈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참고로 레오나르도는 키스신을 찍기 전이면 꼭 마늘을 먹었다고 하네요. 뱃머리 키스신을 찍기 전에도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잭과 로즈는 추위에 벌벌 떨었지만 실제 온도는 전혀 춥지 않았다고 합니다. 찬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었다고 하네요. 다만 세트 온도가 차가웠기 때문에 김이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물 온도를 27도 이상으로는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김은 CG로 처리했습니다. 덧붙여 굉장히 차가운 물에서 촬영한 장면도 많았는데요. 이 장면에서 잭은 이라는 욕을 엄청 많이 하는데 감독은 대본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과 케이트 윈슬렛에 의하면 레오나르도는 찬물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네요. 물 때문에 불평에, 신음에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 타이타닉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14개 부문 후보에 오르며 역대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는데요. 공동주연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은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남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빈정상한 레오나르도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불참했으며 TV를 통해서도 시상식을 지켜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타이타닉호가 1등석에서 3등석까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1등석보다 높은 특등석도 있었습니다. 응접실이 딸린 스위트룸이 그것인데요. 로즈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스위트룸은 현재 가치로 1억 1천만 원, 1등실은 400만 원, 2등실은 160만 원, 3등실은 100만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날, 날씨는 완벽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는 잠잠한 바다였다고 하는데요. 이 지나치게 완벽한 날씨 때문에 침몰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야가 밝지 않더라도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면 파도에서 빛이 반짝이면서 장애물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타이타닉이 침몰한 밤의 날씨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때문에 파도가 치지 않았으며 달까지 구름에 가려 빙산이 가까이 올 때까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 내부에서는 갑작스런 간부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등 항해사였던 데이빗 블레어가 중간에 배에서 내렸고 스미스 선장은 기존의 3등 항해사였던 찰스 라이톨러를 2등 항해사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데이빗 블레어가 배에서 내리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데이빗 블레어는 쌍안경이 들어있는 망대의 락커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내렸고 때문에 승무원들은 누구도 쌍안경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잭과 로즈가 가라앉는 뱃머리에 서 있을 때 바로 옆에서 술을 마시며 난간에 매달린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실존 인물인 찰스 조그힌으로 타이타닉 주방장이었습니다. 감독은 이 사람을 토대로 잭과 로즈의 위치를 설정했다고 하네요. 선미에 계속 있었고 머리가 물에 젖지 않아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생존했습니다. 로우 고드프리는 한 배의 여자들을 모두 다른 배로 승선시킨 후 남은 배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자리가 남은 구명정들도 있었지만 배로 다시 돌아간 건 로우뿐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오지 않도록 비명소리가 좀 낮아질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 또한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6세였던 에바 하트의 아버지는 나중에 뉴욕에서 만나자고 말하며 아이들과 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에바 하트는 그 이후로 아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배가 기울어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연주를 이어가던 악단의 수석 연주자는 실존 인물인 월리스 하틀리입니다. 영화에서는 4명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는 8명이었다고 하네요. 8명 모두 보트에 타지 않고 죽었으며 월리스 하틀리는 바이올린을 넣은 가방을 목에 건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바이올린은 하틀리가 배에 오르기 전 약혼녀 마리아가 선물한 것으로 몸체에는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월리스에게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은 약혼녀 마리아에게 돌아갔고 마리아는 평생 혼자 살다가 예순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의 죽음과 함께 행방불명된 바이올린은 90년이 지난 2006년 세상에 다시 나타났고 15억에 낙찰됐습니다.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 소유주였던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아이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1등실 승객 중에서도 VIP였습니다. 제일 먼저 구명정을 탈 수 있었던 인물인데요. 많은 이들이 탑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시도르는 탑승을 포기했고 남겨진 아이다는 남편에게 돌아가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다는 죽기 전 하녀가 신분 때문에 구명정에 탈 수 없자 하녀에게 자신의 모피코트를 벗어주며 우리 딸 밤바다가 추울 테니 이걸 입으렴 이라고 말하고 배에 태웠다고 하네요. 참고로 두 사람은 6월 6일생으로 생일이 같다고 합니다. 두루 운명처럼 같은 날짜에 태어나 같은 날짜에 죽은 것이죠. 부부의 무덤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꺼트릴 수 없으며 홍수라도 침몰시키지 못할지어다. 또한 시가와 브랜디를 즐기며 죽음을 맞이한 벤자민 구겐하임은 억만장자로 자신의 아내와 하인이 보트에 탄 것을 보고는 내 의무를 다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벤자민 구겐하임의 형인 솔로몬 구겐하임은 이후 1957년 미국에 미술관을 하나 짓습니다. 바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2200명 이상이 배에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타닉호의 희생자 수는 영국 상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1513명이라고 합니다. 생존자는 711명에 불과했죠. 생명은 모두 고귀하다고 하지만 생존율은 자본에 따라 달랐습니다. 배에 탔던 여성 중 1등실 승객은 무려 97%가 생존했지만 2등실은 84%, 3등실은 55%만 생존했다고 하네요. 어린이 생존자 수도 다른데요. 1등석과 2등석 어린이는 0명이 사망했지만 3등석 어린이는 53명이 사망하고 오직 23명만이 생존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남자 승객 사망률은 자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우선하여 태웠기 때문이죠. 영국에서 보통선거인 국민대표법이 실시된 것은 1928년입니다. 이 법으로 21세 이상의 남자와 30세 이상의 여성 800만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존자인 비숍 부인은 침몰 당시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배가 물에 잠길 때 비명소리는 1마일 밖에 우리에게까지 들려왔다. 더 태울 여유가 있는 보트가 그들을 구하러 갈 수도 있었겠지만 물속에 있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구하러 간 보트까지 가라앉혀버렸을 것이다. 당시 인간은 평등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목숨에도 구분이 지어졌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최저요금 객실에 있던 승객들이었는데요. 이들에게는 갑판 아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명령이 내려졌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Part of the Titanic parable is of arrogance, of hubris, of the sense that we're too big to fail. There was this big machine, this human system that was pushing forward with so much momentum that it couldn't turn, it couldn't stop in time to avert a disaster. And that's what we have right now. Within that human system on board that ship, if you want to make it a microcosm for the world, you have different classes. You know, you've got first class, second class, third class. Well, in our world right now, you've got developed nations and undeveloped nations. You've got the starving millions who are going to be the ones most affected by the next iceberg that we hit, which is going to be climate change. We can see that iceberg ahead of us right now, but we can't turn it. There are too many people making money out of the system, the way the system works right now. And those people, frankly, have their hands on the levers of power and aren't ready to let them go. Until they do,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turn to miss that iceberg, and we're going to hit it. When we hit it, the rich are still going to be able to get their access to food, to arable land, to water, and so on. It's going to be the poor, it's going to be the steerage that are going to be impacted. And it was the same with Titanic. And I think that's why this story will always fascinate people, because it's a perfect little encapsulation of the world and all social spectra.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